이 유라시아의 변방에 있었던 서유럽은 어떻게 그 오지에서 뛰쳐나와서 세계를 정복하게 됐을까요? 그들만의 치트키,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라고 사피엔스는 설명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오늘 사피엔스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벽돌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사피엔스와 총균쇠. 왜 벽돌책이냐? 정말 두께가 벽돌 같지 않나요? 이 책 한 권 안에는 정말 모든 학문이 다 들어있거든요. 역사는 당연한 거고 경제, 사회과학, 심리학, 과학, 화학, 물리학 온갖 학문이 다 총망라된 지식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빼곡한 표시가 보이시나요? 한국어판도 정말 열심히 읽었고 그와 더불어 저자의 조금 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서로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사회과학 분야, 역사 분야 원서 중에서 가장 쉽게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 한국어판에 역사를 선인과 악당으로 나누는 거는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원서에서는 정말 good guys, bad guys 라는 되게 쉬운 표현을 써요. 정말 허세를 하나도 넣지 않고 담백하고 쉽고 유쾌한 필체로 쓰여진 게 바로 사피엔스라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돌책의 특징이 뭐냐? 앞에 절반만 열심히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앞부분에 이제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 뒷부분에 있는 과학혁명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힘이 너무 빠진 상태로 읽어서 그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감하게 이 책의 한 중간 정도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뒷부분이 정말 또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처음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는 왜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역사를 이렇게 쌓아나가고 문화를 개발하고 결국 먹이사슬의 최정점까지 올랐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요. 뒷부분부터는 그래서 인류가 최정점에 올라갔는데 그 인간의 역사 중에서도 왜 하필 1750년대부터 유럽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나와요. 그 부분부터는 어떻게 보면 총균쇠라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총균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가장 큰 영감을 받은 책이 총균쇠라고 밝혔거든요. 총균쇠라는 책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한 1997년에 발간한 책인데 사피엔스는 그로부터 한 15년 후 2011년쯤에 발간된 책이에요.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총균쇠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유럽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가 총균쇠가 맞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라는 책은 총균쇠 플러스 뭔가가 더 있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거를 이 책의 중간 부분부터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궁금증 있지 않았나요? 지금 제가 오늘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 셔츠 다 유럽식 복장인 거잖아요, 결국엔. 그리고 영어, 유럽의 언어란 말이에요. 영국의 언어인데 왜 우리는 유럽의 언어로 된 노래를 듣게 됐지?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자유와 평등 사상 어디서 나왔죠? 유럽에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왜 우리는 유럽식으로 사고를 하고 유럽식 복장을 입고 유럽의 언어로 된 노래를 듣게 됐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인류는 원래 전체적인 생태계에서는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다라고 앞부분부터 강조를 하거든요. An animal of no significance. 중요성이 하나도 없었던 동물이었다.
꽤 최근까지도 호모사피엔스는 먹이사슬의 주변부,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을 다 뜯어먹고 그 이후에 하이에나나 자칼이 와서 남은 고기를 뜯어먹고 그들이 물러가고 나면 인간은 몰래 살금살금 가서 석기 도구를 가지고 골수를 빼먹는 동물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초기 석기 도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골수를 빼먹는 거였다고 하는데 남아서 먹을 수 있는 조직이 그 골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인간이 3가지 혁명을 거치면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감 있는 동물로 우뚝 섰다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3가지 혁명이 뭐냐? The Cognitive Revolution, 인지혁명, Agricultural Revolution, 농업혁명,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아주 중요한 존재로 올라섰습니다. 이 3가지를 알면 이 책은 그냥 다 읽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혁명 중간쯤에서 과학혁명 그리고 현대까지 이르는 중간 부분을 다뤄볼게요. 여러분, 인간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근데 이 변화는 랜덤할까요? 아니면 일정한 패턴이 있을까요? 이 책에 따르면 정답은 있다입니다. 역사에는 일종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그래서 그 패턴과 디렉션은 뭐냐? 점차 이 인간 세상은 통일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부족들, 각기 다른 사회들, 작은 나라들이 쪼개져 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단일화되고 뭉쳐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역사의 큰 방향성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해왔어요. 여기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고 저쪽은 미개한 오랑캐들이 살고 있는 사회야. 저기는 외계인 같은 존재가 사는 사회야. 근데 우리와 그들이라는 그 구분을 처음으로 초월을 했고 인류의 어떤 잠재적인 통일을 내다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상인과 정복자였습니다. 상인에게는요, 이 지구 전체가 다 단일 시장이었고 모든 인간은 잠재적 고객이었어요. 정복자의 눈에는 어떨까요? 이 세계 전체가 단일 제국이었고 내가 다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고 모든 인간은 잠재적 신민이었습니다. 결국 상인이 추구하는 화폐, 정복자가 추구하는 제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고 오늘날 어떻게 통합된 세계의 기초를 닦았는가, 바로 이 이야기가 핵심인 거죠. 자, 이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서 정말 흥미로웠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역사상 최대의 정복자, 극도의 관용과 융통성을 지녔고 사람들을 열렬한 사도로 만든 이 정복자. 이 정복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정복자는 바로 돈이에요. 왜 돈이냐? 같은 신을 믿지 않아도, 같은 왕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꺼이 같은 돈을 사용하려고 해요. 심지어 오사마 빈 라덴조차 미국은 증오했지만 미국 달러는 매우 좋아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준 이 돈,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원래 인간은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농업혁명 덕에 많은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고 이제 물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서로 교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물물 교환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수학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물 교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쳐봐요. 자, 이렇게 100가지 정도의 물건이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과를 키운 사람이 구두를 사려고 했을 때 사과 몇 개에 구두 몇 개를 교환할 수 있는지 이 교환 비율을 알아야 되죠. 사과를 키운 사람이 옷을 교환하려고 할 때 사과 몇 개와 옷 몇 개를 교환할지 알아야 되죠. 사과 하나를 키운 사람이 빵을 사려면 빵 몇 개 정도면 내가 사과를 한 박스를 줄 수 있을까? 이 교환 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사과 구두, 사과 옷 쭉 해서 사과 빵 99가지의 교환 비율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두를 만든 사람이 옷을 만든 사람이랑 교환하고 그 다음 사람이랑 교환하고 결국에 빵을 만든 사람이랑 교환하려면 98가지의 교환 비율을 알아야 되죠. 결국 100가지의 물건이 시장에서 교환된다고 했을 때 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환 비율은 99부터 1까지 더한 교환 비율을 알아야지 100가지의 물건이 시장에서 교환이 될 수 있겠죠. 제대로 정확하게. 자, 그럼 99부터 1까지 더한 이 값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억나시나요? 거꾸로 한 번 더 씁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99. 그 다음에 얘를 더하죠. 위의 식과 아래 식을. 그럼 99 더하기 1이면 100이죠. 98 더하기 2 하면 역시 100이죠. 1 더하기 99도 100이죠. 100이 총 몇 개 있을까요? 1부터 99까지 총 99번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00 곱하기 99를 2로 나누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더했는데 한쪽만 알면 되니까요. 그러면 100 곱하기 99를 2로 나누면 약분해서 99 곱하기 50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4950이 나오죠. 우리가 시장에서 100가지 물건만 교환하려고 해도 4950가지, 거의 5000가지 정도 되는 교환 비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교환 비율을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돈, 화폐를 개발하게 된 거죠. 사실 이 돈이라는 건 상상의 결과잖아요. 종이에 또는 동전에 돈이라는 가치를 부여한 건데 이 종이 쪼가리가 5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걸 모두가 다 믿어야 그 돈이 그 사회에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이 상상의 질서를 믿어야 되고 우리 모두 이 돈이라는 상징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라는 거는 온갖 유형의 돈을 주조하는 데 쓰이는 원자재다라는 표현을 책에서 씁니다. 자, 근데 이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돈은 인류가 가진 관용성의 정점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관용적이냐, 돈은? 돈은 차별하지 않거든요. 언어가 달라도, 법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다 열려 있습니다. 결국에 인간이 창조한 모든 신뢰 시스템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모든 문화적 차이를 메울 수 있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이 돈 덕분에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협력하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서로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돈을 믿기 때문에 협력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돈 덕분에 수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모여서 원활하게 경제활동도 하고 정치활동도 하고 국가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돈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하겠죠. 돈은 지역의 전통이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 인간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부식시키고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돈으로 사고 팔리면 안 되는 것들도 항상 그 장벽을 돌파하려고 댐의 틈새에 스며드는 물처럼 길을 써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충성심. 과연 이런 것까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돈으로 사고 팔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 논쟁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수천 개의 고립된 문화가 다 합쳐져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형성한 데에는 금과 은, 돈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제국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국이란 무엇인가? 자, 역사를 좋은 편과 나쁜 편,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깔끔하게 나누고 모든 제국은 다 나쁜 존재였어 라고 분류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제국은 역사적으로 폭력 사태, 사람들을 죽이고 싸우고 약탈하고 강탈하면서 권력을 유지한 게 대부분이니까요. 제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미지, 편견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피엔스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국과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그래서 왜 외과 수술에서 환자가 여기 이렇게 암이 생겼다고 해봐요. 근데
이 암덩어리를 암만 쏙 이렇게 도려낼 수 없다. 우리 몸은 거의 제국주의 유산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이것만, 제국의 유산만 쏙 가려낼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사피엔스에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인도라는 현대 국가는 대영 제국의 자식이다. 좀 논란이 될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인도는 영국에서 구현된 그런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영국의 식민 지배 때문에 인도가 망가졌다라고 분개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굴 제국의 유산, 그리고 그들의 델리 점령을 신성시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국 이전에 무굴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들도 인도를 점령하고 이들의 문화에 큰 영향을 줬는데, 그럼 영국 제국이 나쁜 사람들이면 무굴 제국은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건가? 둘 다 제국인데?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되게 극단적인 힌두 민족주의자가 인도에 있는 기차역, 영국이 식민 지배할 때 세운 거기 때문에 기차역 파괴해야 돼. 그러면 타지마할 같은 문화재는 어떨까요? 타지마할은 무슬림 정복자들이 세운 거거든요. 이것도 정복자의 유산인데 이거는 인도의 순수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이건 식민 지배 유산이야, 이건 제국주의 유산이야, 이거는 순수 우리 민족의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종의 허상일 수도 있다. 이 책에 따르면 good guys, bad guys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피엔스가 또 중요한 지점으로 삼는 게 바로 새로운 종교의 등장이에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신을 믿는 유신론적인 종교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세 이후에 근대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종교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종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발 하라리는 근대야말로 오히려 종교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 시대였다. 근대가 어떻게 이렇게 종교에 휩싸이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이 새로운 종교는 바로 이데올로기의 등장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 이런 거를 종교라고 표현한 거예요. 종교나 이데올로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를 믿는 사람, 사회주의, 공산주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맞는 진리인지 피 터지게 막 서로 싸우는 거 보면은 종교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규범이 종교라고 규정을 한다면 공산주의도 하나의 종교나 마찬가지다 라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불교가 고타마 시다르타의 어떤 진리를 믿는다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진리를 믿고 경전도 있어요. 자본론. 그리고 나름의 기념일도 있죠. 혁명 기념일.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도 충분히 종교라고 볼 수 있고 그 광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들이 근대 사회를 주름잡는 큰 흐름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새로운 종교의 시대에 나온 게 바로 과학혁명이거든요. 현대 과학은 이것 때문에 기존의 모든 지식과 차별화됩니다. The discovery of ignorance. 무지의 발견입니다. 현대 과학의 도그마는요, ignoramus. 우리는 모른다예요. 과학혁명을 촉발시킨 가장 위대한 발견은요, 인류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전의 전통 지식이었던 이슬람교, 기독교, 유교, 여기서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모든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위대한 신들과 현자들은 모든 이 세상의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열심히 익히고 따르면 된다. 신의 진리를 뛰어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근대에서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과학을 통해서 풀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하나둘씩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든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병, 아픈 거, 뭐 전염병, 과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 가난 문제, 인구 문제, 과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 노화, 죽음, 이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래.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 발견할 수 있어. 진보에 대한 믿음인 거죠. 지금부터는 이 과학과 돈과 제국의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러브 스토리가 현대 사회를 만들었거든요. 과학혁명은 결국 되먹임 구조거든요. 자본이 과학 투자에 들어가면 식민지배, 제국의 힘을 키우게 만들고요. 그러면 그 제국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다시 과학에 투자했죠. 이게 바로 과학과 자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의 되먹임 구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과학과 제국의 연회담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영국에서는 1768년에 제임스 쿡 탐험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탐험대에는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다 무장을 했고 배에는 뭐 총, 화약, 대포 이런 무기들이 실려 있었어요. 이 탐사대가 수집한 정보 중에 천문학, 지리학, 기상학, 인류학 이런 데이터는 정치 군사적 목적이 뚜렷했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임스 쿡의 탐험대는 군사적인 보호를 받은 과학자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자비한 군대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둘 다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의 과학은 제국과 떼려야 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과학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을 거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과학과 제국은 밀접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였던 거죠. 유럽은 원래 되게 초라한 곳이었어요. 특히 서유럽은 초라한 황량한 서부였고 북유럽은 미개해서 정복할 가치조차 없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근데 유럽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 군사,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거는 15세기 말에서부터 생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200년 만에 남미와 북미 이 두 대륙과 대양의 주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1775년쯤만 해도 아시아는 세계 전체 경제의 한 80%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 당시 인도와 중국 경제 규모를 합치면 세계 GDP의 한 3분의 2 정도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근데 세계 권력이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게 1750년에서 1850년 사이입니다. 이 유라시아의 변방에 있었던 서유럽은 어떻게 그 오지에서 뛰쳐나와서 세계를 정복하게 됐을까요? 그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었잖아요. 보통은 그 공을 유럽의 과학자들에게 돌립니다. 근대 이후에 성공한 제국들은 이 기술적 혁신을 계속 이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과학 연구를 계속 장려를 했고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 제국주의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무기, 의학, 기술을 개발을 했었죠.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고요. 통조림은 이 병사들을 먹여 살렸고 철도와 증기선이 물자를 수송을 해줬죠. 그런 동안 또 새로운 의약품이 다친 사람들을 치료했었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총균쇠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850년 이전에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철로가 개통된 거는 1830년 영국에서였거든요. 중국의 철로가 놓인 건 1876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다음 해에 이걸 파괴했어요. 제국주의 유산이기 때문이었겠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인과 페르시아인에게 부족했던 거는 기술 수준이 아니었어요. 증기기관 같은 기술적 발명이라면 공짜로 베끼거나 사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프랑스와 미국이 재빠르게 영국의 산업혁명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신화와 사회 구조를 이미 영국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중국인과 페르시아인은 사회에 대한 생각과 사회 조직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다른 제국들과 다르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그들만의 치트키, 바로 과학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 자본,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제대로 파헤친 건 사피엔스가 유일했을 거예요.
콜럼버스와 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탐험가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잖아요. 근데 사실 콜럼버스보다 앞서서 세계 대항해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중국인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콜럼버스보다 앞서서 세계 대항해를 떠났던 사람은 명나라 때의 정화라는 제독이었어요. 1405년이었습니다. 콜럼버스보다 무려 몇십 년이 빨랐죠. 그리고 이 명나라의 정화는 아프리카 대륙까지 도달을 했었어요. 지금의 케냐 근처까지 도착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떠났을 때는 굉장히 소규모였는데 정화 제독이 이 대항해를 꾸렸을 때는 많게는 3만 명까지 이끌고 탐험에 나섰다고 해요. 이 배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정화 제독은 자기가 아프리카 대륙에 도달하고 새로운 대륙에 갔어도 식민지로 삼을 생각을 안 했어요. 정복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조공 정도 바치게 할 뿐이었죠. 그리고 이 정화 제독의 탐험은 이 명나라 중국 제도의 어떤 정치에 깊게 뿌리 내린 게 아니어서 왕이 바뀌고 지배 세력이 바뀌니까 다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정화 제독이 가져온 어떤 지리적, 기술적 지식은 곧바로 단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정화 제독 이후에 이렇게 대항해를 떠난 사람은 다시 없었습니다. 근데 유럽인들은 어땠나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고 나서 이 땅은 모두 우리 왕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죠. 이게 바로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콜럼버스보다 앞서서 대항해를 떠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과학과 제국의 성공 뒤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돈이었습니다. 만약 돈을 벌려는 사업가들이 없었다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절대 도달하지 못했을 거고요.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도 호주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고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작은 발자국을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이 돈이라는 거는 제국 건설과 과학의 진흥에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근대의 경제사를 알기 위해서 정말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바로 성장주의. 근대 경제는 정말 막 10대처럼 무럭무럭 계속 성장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성장은 돈이 돈을 빌리고 돈이 돈을 낳는 자본주의 구조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요, 자기가 가진 1달러당 10달러를 빌려주는 게 허용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0달러를 B에게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10달러, A가 가지고 있는 10달러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B에게도 10달러가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는 액면적으로는 20달러가 갑자기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돈이 2배가 된 건데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라고 사피엔스는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벌 수입을 땡겨 써서 현재 뭔가를 계속 건설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빌렸음으로써. 근데 서구 사회를 제외한 다른 제국에서는 이렇게 빌린 돈으로 신용으로 미래에 뭔가 건설한다는 개념이 생소했어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이런 개념을 너무나 잘 활용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미래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보할 거라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성장주의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빌려주고 땡겨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대 초기에 비유럽 제국들은 필요한 돈을 어디서 많이 조달했냐면 세금이나 아니면 약탈을 통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왕과 장군도 점차 상인의 사고방식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인들의 제국은요, 자금을 훨씬 영리하게 조달했어요.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라고 하면 누구나 기꺼이 하려고 하죠.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콜럼버스가 스타트업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대항해 계획을 벤처 투자자들, VC 앞에서 피칭을 합니다. 여기 잠재적 투자자들 중에는 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근데 다 거절을 한 거예요. 뭐 이거 대항해 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마지막으로 스페인 여왕을 설득하는데 성공합니다, 콜럼버스가.
그래서 스페인 여왕이 돈을 대줬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더니 스페인의 왕, 은행가, 상인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 이후에 유럽의 왕자들 그리고 은행가들은 대항해, 탐사의 잠재력, 수익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신뢰를 하게 됐고 기꺼이 자기의 돈을 태워서 투자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본래 대항해 탐사라는 게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리스크가 진짜 크단 말이에요. 투자로 따지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많은 원정대가 빈손으로 유럽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예 돌아오지 못한 원정대도 많았습니다. 폭풍을 만나거나 해적한테 털리거나.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없을까? 투자자들의 숫자를 늘리고 그 리스크를 쪼개서 각자 작은 위험 부담만 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자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한 명의 투자자 또는 한 명의 왕이 몽땅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많은 투자자를 모은 거예요.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한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주식회사 덕분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했던 주식회사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배를 만들었고 그 배에 군사도 태우고 아시아로 그 배를 보내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약탈한 재화를 가득 실어서 네덜란드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그 식민지 현장에 가서 경쟁자를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면 그냥 군사작전도 벌였어요. 민간 회사가. 동인도 회사는 상선에 대포를 장착했고요. 용병을 고용했어요. 민간 회사가 병사나 장군도 고용하고 군대도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를 지배했죠. 네덜란드 정부가 식민지를 지배한 게 아니라요.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섬들이 이 민간 회사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식민지를 두고 영국과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 영국과 경쟁을 벌이면서 미국에 재밌는 지명도 생기게 됐죠. 서인도 회사가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 세웠던 이 월, 성벽의 잔해 위에 깐 포장도로가 바로 월스트리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 월가는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잔재라고 할 수 있겠죠. 네덜란드는 이렇게 주식으로 대박이 났는데 프랑스는 그 반대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금융 버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주인공은 미시시피사예요. 미국의 프랑스도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미시시피 주변에 굉장한 땅이 있다. 그 땅에서 엄청난 수익이 날 거고 그래서 이 미시시피사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시민들을 끌어모았죠. 그래서 원래 50루블에 거래되던 주식이 1만 루블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가격이 치솟은 거죠. 그러다 가격이 정말 너무 비현실적인 수준이 돼서 와르르 거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주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계속 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이 주식이 완전 이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에 프랑스 정부가 떠안게 된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들, 그리고 엄청난 빚이었죠. 루이 16세는 즉위할 때부터 알았어요. 자기가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이 됐죠. 그렇게 프랑스는 힘이 약해져 갔는데 프랑스의 경쟁국이었던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차리면서 또 이 주식회사의 이점을 영리하게 이용해 나갔죠. 나폴레옹이요, 영국을 이런 주식회사 때문에 가게 주인들의 나라라고 비웃었대요. 근데 결국에는 그 가게 주인들의 나라한테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영국은 가게 주인들이 세운 역사상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관계는 점점 더 끈끈해졌어요. 정부가 직접 나서준 가장 악명 높은 사례가 아편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편전쟁도 이런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 그리고 잡다한 사업가들은 마약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마약 수입을 금지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또 영국의 의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국 정부에게 행동에 나서라는 압박을 넣은 거예요. 결국에 영국 정부는 자유무역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에 전쟁을 선포하죠. 결국 아편 전쟁은요, 영국 동인도 회사 같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러진 전쟁이었어요. 여기에 또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죠. 바로 노예무역회사. 노예무역회사도 이 주식회사가 가진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민간 노예무역회사들은 정부나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 노예무역회사들도 주식거래소에서 주식을 버젓이 판매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모인 돈으로 배를 사고 군인을 고용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사서 미국으로 수송을 한 거죠. 그 노예는 미국의 농장의 주인들에게 팔렸고요. 결국에 이 자본주의는요, 차가운 무관심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주식을 구매한 개인이나 주식 중개인들은 아프리카인들, 노예들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주식 가격이 오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들이 원한 유일한 정보는 손익장부, 주식 가격이었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영국의 동인도 회사, 그들이 벌인 이 만행의 돈을 댄 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좋은 문화를 향유하는 네덜란드의 시민들, 영국의 정직한 시민들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인간은 주로 사람의 근력 또는 동물의 근력을 이용해서 일을 했죠. 근데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와 엔진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석유와 전기를 활용했습니다. 산업혁명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이 계속 발견이 되고 원자의 에너지까지 활용하기 시작했죠. 이 에너지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 해방된 수억 명의 손이 수많은 생산물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검약이 최대 선이었거든요. 무조건 아껴 써야 됐습니다. 왜냐면 생산물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는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 모든 물건을 구매할 것인가?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윤리가 바로 소비지상주의입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이제 하나의 종교가 됐죠. 심지어 종교 휴일에도 쇼핑을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최대 세일을 하는 날이죠. 이제는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에서도 소비재가 핵심 매개물이 됐고 선물을 주는 문화가 너무나 급속도로 퍼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쇼핑, 소비가 새로운 종교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식품 산업에서조차 이 소비지상주의가 꽃을 피워서 사람들은 많이 먹고 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Obesity is a double victory for consumerism. People eat too much and then buy diet products,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twice over. 비만은 소비지상주의의 이중승리다. 사람들은 많이 먹고 과식을 하고 다이어트 식품을 산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의 이중으로 기여한다. 비만은 소비지상주의의 이중승리다 라는 얘기인데 많이 먹고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위고비를 하거나 마음자로를 하거나 각종 다이어트 식품을 사 먹으면서 영양제를 사 먹으면서 소비의 이중으로 기여한다는 거죠. 이 문장이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의 시대도 막을 내리기 시작해요.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현대로 왔습니다. 이제 제국주의가 막을 내려요. Imperial Retirement, 제국의 은퇴. 1945년 이래 제국들은 비교적 평화로운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1945년에 영국은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를 지배를 했는데 30년 동안 영국은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꽤나 질서 있게 철수를 했죠. 1989년에 소련의 붕괴는 더 평화롭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도래하게 된 게 팍스 아토미카.
팍스 아메리카,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팍스라는 거는 평화란 뜻인데 아토미카는 아토믹 범, 원자폭탄에서 나온 단어예요. 팍스 아메리카나 이후는 팍스 아토미카다라는 게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인데 원자폭탄이 가져온 세계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1945년 이후 이제 유엔의 승인을 받은 독립국가 중에서 정복을 당해서 지도에서 사라진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있죠.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 2011년에 나왔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이미 예측한 부분도 나옵니다. 근데 왜 전쟁은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전쟁의 대가가 극적으로 커졌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로버트 오펜하이머에게 가야 된다는 말이 있죠. 이 원자폭탄 때문에 너무나 큰 전쟁을 벌이게 되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거의 집단 자살 수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의 비용은 치솟았는데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많이 줄어들었다. 옛날의 전쟁에서는 약탈 전쟁이었죠. 뭐 땅을 뺏고 노예를 뺏고 근데 오늘날의 부는 주로 인적 자본, 조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뺏어갈 수 없어요. 뭐 구글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이 GDP를 높인다고 해서 전쟁으로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제 무역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평화는 훌륭한 배당 이익을 낳는다. 그래서 평화를 계속 유지할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팍스 아토미카, 이 원자폭탄이 가져다준 전체적인 세계의 평화의 시대에 과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지난 500년간 깜짝 놀랄 만한 혁명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구는 어떻게 보면 지구촌이 되어버렸죠. 하나의 단일한 제국으로 묶이게 되었죠. 인간은 또 과학 덕분에 초인적인 힘과 무한한 에너지를 갖게 됐지만 과연 인간은 더 행복해졌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물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The End of Homo Sapiens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이라고 한국어판에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사람과 비슷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두뇌를 컴퓨터 내부에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이 나오는데 2011년에 이미 유발 하라리는 생성형 AI의 등장을 예측을 한 거죠. 우리는 이제 유전자를 조작해서 슈퍼인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결합시킨 사이보그도 만들어낼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외계인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된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고 작가는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우리 인간은요, 50년 후의 미래도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근데 그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 키를 쥐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유발 하라리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서의 뒷표지에 보면은 Science made us deadly. 과학은 우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었다.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하게 만들었다 라고 경고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유발 하라리의 책들이 이 사피엔스 이후에 나온 책도 그렇고 미래에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 과거를 통해서 이 인류의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과거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학자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사피엔스의 중반 부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를 구성하게 된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저도 이 사피엔스 내용을 다시 준비하면서 책을 여러 번 다시 읽었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영상을 준비하는 것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판과 원서를 같이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분량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피엔스의 내용이 한 번 더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아마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와,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몇백 권의 책을 읽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예요. 왜냐면 정말 거의 모든 학문을 망라하거든요. 이분의 서재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저희 채널에 유발 하라리 교수님 모실 수 있겠죠? 사피엔스를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이 어떻게 다가왔고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또 저희 같이 재밌게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